네, 인문 강의 3강 우리 자료료는 지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번 제목을 보시면 계약의 구속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의미 자체를 상당히 알아두시면 계약의 구속력 여기에서 출발이 돼가지고 우리 시험에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계약의 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니까 이제 잘 이해를 하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앞에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 한글을 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순서대로 하면은 약속 그 다음에 개입니다. 그래서 앞에 약속 그 다음에 계약할 때 이 개자 애들이 한자로 뭐 약속한다 할 때 이 약 맺을 약자입니다. 속 묶는다 구속한다. 그래서 이 모든 단어들이 묶는다 구속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묶는다, 즉 구속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묶고 구속하니까 당사자들 모두를 구속을 한다. 즉 그 말은 계약은 지켜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밑에다 몇 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의무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 의무의 실현을 강제 거기에 밑줄을 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강제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제 이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또 그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인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계약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이처럼 의무를 발생시키는 쭉 밑줄 치시다가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 근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미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무, 즉 의무니까 무엇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사례의 그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주택과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각각 약속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채무 이거를 부담을 하고 물론 목적물 인도 의무, 인도 채무도 부담을 합니다. 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이니까 여기에서 대금 지급 채무를 발생시킨다. 대금 지급 채무. 그래서 여기 당사자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을은 갑한테 1억 원을 줘야 하죠. 다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거 법이 시킨 겁니까? 을너 갑한테 1억 원 줘라라고 법이 시켰냐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됐느냐? 당사자가 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를 하여한다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에서 즉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한 점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갑이 주택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의욕하였기 때문이다. 그거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의무가 타율적으로 남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그 구속에 넣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자유실로 짠 그물이다. 그래서 이 그물이라는 부분이 구속, 자유의 실.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 인정이 되지만 계약이 체결되면 구속이 된다.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멋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장을 제가 썼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길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이 입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법의 최고 권위자다 그렇게 불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민법을 알려주고 길을 잡아줘야 할까. 그래서 최고수가 이 민법 입문이다 해가지고 약 400페이지 정도
요 분량으로 해가지고 쓰신 그 자료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 시험 범위와 관련된 부분 또 직접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너무 중요한 제도들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멋진 문장을 이렇게 계약은 자유의 실로 짠 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명작 중에 명작, 바이블 중에 바이블 그렇게 불리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본인은 이렇게 말을 했고 어떤 학자는 또 이것을 자기 결정에 의한 자기 구속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다음에 7번에 이제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추상적인 표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조금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끝까지 전부를 배우고 한 번 더 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왜 어려운가 그것 자체를 파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갑과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그들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법의 규정을 보면은 의사표시는 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인 계약법에서는 일절 언급되고 있지가 않고 어디에서 다루고 있느냐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들 즉 민법 총칙 부분 우리가 민법 총칙 부분에서 모두 다 시험 범위가 아니라 법률행위 부분이 시험 범위고 거기에서 10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곳에서 규율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행위란 도대체 무엇이고 계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인데 지금 이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다음 단락이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법률행위에 대해서 제목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였습니다.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걸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법률행위의 구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구별이 이렇게 계약과 단독행위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독행위는 이렇게 그래서 단독행위는 어떤 거 말씀드렸습니까? 채무 면제 친구한테 내가 너 빚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한 거냐면 얘가 지금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호 이거 두 개죠. 그래서 그것과 방향 서로 대립되는 의사가 합치가 됐다. 단독행위니까 의사표시는 하나고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되어 있는 것 이러한 식으로 나눈다. 이거를 보시고 법률행위 속에는 그러니까 계약하고 단독행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쉽게 말하면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계약은 따져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를 배우니까 그러한 것들 모두 다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 소개가 계약하고 단독에 있으니까 모든 계약은 법률행위에 속하되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종류를 이루는 것이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모두 계약인 것은 아니죠. 법률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독행위가 들어있으니까 법률행위가 모두 계약인 것은 아니며 그에는 계약이 아닌 행위 해가지고 이렇게 유언이라는 게 들어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제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 나중에 하나씩 배우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 단독행위의 예로서 이거 유언이라는 게 있다. 유언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의사 합치되는 거 아니죠. 혼자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혼자 일방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이나 유언이나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거기도 밑줄 쳐두시고요. 모두 사람의 의사는 동그라미 하고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한 행위인 점에서는 공통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나 의무가 결정된다. 그러한 점에서도 공통이 된다. 다음 표현 보시면 유언의 경우에도 비록 대상이 되는 사항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끔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자식들하고 이제 임종을 하죠. 임종을 지키죠. 잘 지키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 먼저 이제 아내를 부릅니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고생만 시켰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장남을 부르죠. 그래서 아들아 장남아 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유언일까요?
그거는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그 자체가 법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똑같이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숨겨놓은 자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건 유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그래서 그 경우에 있어서는 혼인 외의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냥 바람 폈다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자식을 결혼해서 난 애가 아니죠. 결혼 중에 혼인 중에 난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인정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지는 유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 그거는 유언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아들아 미안하다. 사실은 너가 내 새끼가 아니다. 그러면 친생자, 친생자라는 걸 부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생 부인 같은 거 그러한 것도 유언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유언 사항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게 한정이 되기는 했다는 거지만 유언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표시한 의사대로 다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밑에다가 유증이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증.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인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법인에서 장학재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장학재단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학재단. 재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바쳐진 재산인데 법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자연인 우리 그냥 사람이죠. 찌르면 피 나오는 사람. 근데 법이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다. 법이 권리 능력을 준 사람이 있다.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채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식으로 그걸 법이 인정해 준 그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법은 이렇게 재단 법익이라고 해가지고 재산에다가도 권리 능력을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장학재단이 있다. A라는 장학재단이 있으면 이 장학재단 이름으로 건물도 소유할 수가 있고 자동차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식으로 그런데 이 재단 같은 경우에는 유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유언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유언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 없이 보시면 됩니다. 유언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차이점은 뭐냐 그럼 단지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만 성립하고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만 성립하고 그래서 을이 아무리 산다고 외쳐보아도 갑이 판다고 하지 않으면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가 않고 따라서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유언을 하는 사람 혼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재단 만들겠다. 증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서 성립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이거 두 개냐 한 개냐 이것만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표시된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공통점이었죠.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죠.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는 그것이 계약이든 유언이든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이든 그 전부에 동그라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그래서 유언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사에서 표시된 내용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 그것의 공통적인 개념을 기술적으로 추상적으로 억지로 한번 만들어내보자. 그게 바로 우리 민법의 독특한 편성 방식인 총칙 각칙 구조죠. 개별적인 거, 그 다음에 공통되는 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법률행위,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가 됐든 이 속에서 또 공통되는 게 있은 게 뭘까 해가지고 뽑아낸 거 그것 자체가 바로 표시된 의사, 즉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라는 걸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공통된 요소로서 뽑아낸 의사표시라는 것도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사표시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뭔가 내가 착각을 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약이 고장나는 원만히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고장나는 그 경우에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을이 매수의 의사표시와 갑이 매도의 의사표시, 이것이 합치함으로써 성립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되게 된다. 말하자면 민법은 공통적인 규정, 즉 총칙 나와 있으면 뒤에가 각칙이 나와 있겠죠. 특수하게 그 개별적인 제도 또는 유형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 적용이 있는 규정, 각칙을 나눔으로써 수많은 제도에 대해서 규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물권도 총칙, 각칙, 채권도 총칙, 각칙, 그 속에서 계약법도 총칙, 각칙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문 숫자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강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소유권도 소멸하게 되고 저당권이라는 물권도 소멸하게 되고 핸드폰이 멸실되면 원빈 아저씨가 가지고 있었던 질권이라는 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그런데 공통되는 걸 뽑아내지 않으면 그 소멸 사유로서 소유권에서도 적고 질권에서도 적고 저당권에서도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문 숫자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걸 앞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목적물의 멸실은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규정을 해버리고 각각 저당권이라든지 그러한 쪽에서는 특유의 소멸 사유만 적어놓으면 되니까 결국에는 조문수도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 적은 수의 조문으로 하나의 법률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는 별로 관계없는 개념인 의사표시, 별로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중개사 공부 안 했으면 의사표시 그런 거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상적일 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착각을 했다라든지 그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즉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하고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금 사기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뭔가 그걸 처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 있어서이다. 그래서 오히려 의사표시 개념이라는 것은 그러한 병적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법이 마련한 기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법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거 그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줘가지고 을이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이 또 소유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병적인 그러한 경우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자가 이 입문서 이것의 그 편성 방식을 우리 기존의 교과서 민법 총칙부터 쭉 나온 그 순서대로 이렇게 서술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뭔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낸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 민법 상당히 앞부분에 있습니다. 민법 총칙 뭐 기본 강의 시간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한 두 번째 강의 때는 바로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오니까 바로 민법 자체가 어렵다 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리 공부하느니 먼저 정상적인 그러한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배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목차 순서가 교재하고는 좀 다르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또 나중에 가서 의사표시 부분 공부할 때 훨씬 더 또 이해도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의사표시의 법리에 대해서는 그 고장 사유 그걸 살펴보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8번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해가지고 대리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 매년 3문제 적어도 2문제는 나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조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14조부터 이렇게 해서 136조까지 23개의 조문이 있다. 덩치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덩치가 크고 범위가 많으면 우리 출제 교수들은 일종의 그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시험이 지금 민법이 아무리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은 법률 전문가를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인 그러한 소양을 닦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민법 부분이고 총칙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있어서 시험에 이렇게 출제를 할 때 덩치가
덩치가 크면 세세한 걸 물어본 것보다도 이 조문들 자체가 어떠한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큰 전체 윤곽, 그래서 그 윤곽을 알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그러한 형태로 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대리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이렇게 되면 대리에서는 세모와 네모, 그 다음에 세모, 네모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도형을 배운다. 도형을 배운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다 스톱을 해놓고 대리의 의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친구가 토지가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토지가. 근데 갑이라는 친구는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공시지가가 뭐고 그런 개념도 아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팔기가 무섭다라는 거죠. 내가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아파트 같으면 시세라도 있을 텐데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주변에 친구가 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부동산 하면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을한테 친구야. 좀 너가 내 부동산 좀 팔아주라. 내가 돈이 좀 급하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오케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이렇게 대리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을은 대리인에서 아니죠 친구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대리인이 됩니다. 대리인에 대비해서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본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을은 이 토지의 가격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상대방도 을 자신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을이 가가지고 의사표시,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계약을 체결한 을이 아니라 이렇게 갑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되는 제도, 그러한 것을 대리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매도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병이 매수인이 된다. 조금 이따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사람 가서 병한테 이 부동산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을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효과의사를 표시한 그 사람에게 효과가 귀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외적인 제도가 이렇게 바로 대리라는 거. 그러면 지금 대리는 본인, 대리인, 그리고 상대방 이렇게 세 명이 등장했습니다. 세 명이 등장했으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삼각형.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대리권이라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사각형에는 사람 몇 명 등장하겠습니까? 사각형에는 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요 사이에 이렇게 복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 근데 복대리는 뭐 인문 강의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여기는 사람 몇 명 등장하겠습니까? 0명?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없을 무자. 영구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권 대리를 이야기한다.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다라는 거죠. 대리권 없이 어떤 법률 행위를 해버렸다. 그 경우를 규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져 가지고 무권 대리는 이렇게 협의의 무권 대리다. 협의의. 그러면 협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무권 대리 속에 이렇게 표현 대리라는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표현 대리라는 무권 대리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일단은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협의의 무권 대리도 무권 대리.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 협의의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자체가 이렇게 조문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무권 대리는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전형적인 조문 문제다. 그랬고 표현대리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조문이 있는데 이거는 조문보다는 전형적인 판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엄청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들은 이렇게 나중에 배우시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전체에서 대리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오는가? 여기 대리권.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대리 매년 한 문제 그러면 2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대리 나오든지 표현대리 나오든지 올해는 복대리가 쉬었고 작년에는 복대리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또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8번 보시면
계약에 대한 법리를 지배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지배하는 원칙이라는 거니까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그 하나는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것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입니다. 소유권 이전, 채무, 대금 지급, 채무. 물론 그 반면에 권리들은 있습니다만 그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하면,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게 바로 표의자 효과 귀속의 원칙입니다. 효과 귀속의 원칙. 표의자는 무슨 말이냐? 의사표시를 한 사람, 의사표시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에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다 줄여버리면 이렇게 세자로 표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민법에서 표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표현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사표시자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이게 그런데 어찌됐건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남이 한 의사에 자기가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고 남이 한 의사표시에 내가 구속받을 일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계약법상의 원칙, 표의자 효과기속의 원칙 이것이 우리 다른 제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명백하게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규정되지는 않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이 되는 경우들이 있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얘가 의사표시를 했죠. 의사표시를 얘가 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한 예외를 규정을 함으로써 예외를 특별히 규정을 함으로써 이 원칙을 간접적으로 선언한다. 직접적으로 법에 써놓져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선언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원칙과 마찬가지로 민법에 정면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원칙은 이에 대한 예외가 특히 규정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외가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리제도이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체결해야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의 체결을 맡기고 그 맡은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 민법은 이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돌아가고 바로에다 붉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밑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조문에서는 이걸 직접이라는 거. 직접. 그러니까 을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체결을 했다. 그래서 매도 의사표시를 했겠죠.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의무를 먼저 부담을 했다가 그 다음에 갑한테 이렇게 이전되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바로 직접 이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바로 본인에게 돌아가고 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으로부터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취득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고 이것이 바로 대리제도이다. 이 대리제도는 극히 유용하고 극히 빈번하게 이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분쟁이 아주 많은 그러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였고 앞으로 대리제도를 설명할 때는 계속 요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사례를 한번 보면 을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스스로 주택을 물색하거나 집주인과 흥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병한테 위임장을 써줘가지고 병으로 하여금 주택을 물색을 하고 나가서 매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실제에 있어서인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처럼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거 그래서 본인이 뽑는 거 지금 본인이 이 친구를 뽑았죠. 대리인으로. 그러한 대리인을 임의 대리인이라 합니다. 본인이 뽑는 게 아니라 법이 뽑아주는 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대표적인 경우로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핸드폰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갑니까? 예, 그렇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엄마나 아빠가 가는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자기 신분증 가지고 갑니다. 그때 바로 가는 게 법정 대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1차적으로 친권자, 부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친권자가 없다랄지 했을 때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라고 우리 가족법에서 그렇게 적어두고 있다.
그랬고 다음 달라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려면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법률효과가 귀속된다는 원칙, 표의자 효과귀속의 원칙에 대하여 대리제도의 기초에서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음에 이들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은 우리 민법 114조. 그래서 114조는 그 표제 제목을 대리행위의 효력이라고 달았습니다. 대리행위의 효력. 그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기본서 보시면 이런 중요한 조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자체가 조문이 박스로 돼가지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문 때 이렇게 그냥 조문부터 보면은 혹시라도 질리실까봐 질려가지고 아유 공부 안 하신다고 도망가실까봐 여기다 조문은 안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팔을 한번 돌리고 팔이 좀 몸이 좀 고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팔 아파옵니다.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법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처럼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에 대해서 각각 이 조문들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해석은 학자들도 하고 그 다음에 판례도 하고 물론 요 해석에 대해서는 뭐 다툼이 많고 그러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이 써져 있는 조문들을 하나씩 풀어놓은 것. 그래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이것 자체도 이 대리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이제 직접 의사표시를 안 한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이 되려면 이러한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요건이랑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 있어서는 대리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대리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가 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 준 거, 본인이 대리권을 주든지 아니면 법이 대리권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 바로 대리인이. 다음에 그 권한 내에서 그래서 어떠한 권한을 줬는데 그 권한을 넘어버렸다. 그 경우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그래서 을이라는 친구는 병한테 가가지고 두 개를 표시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현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현명. 우리가 뭐 똑똑하다, 총명하다, 현명하다 그 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시면 이름을 나타내준다. 누구 이름을 나타내준다?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거니까 요 갑의 이름을 나타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을이 계약서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적어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 대리인 을이라는 것은 을이 뭘 나타내주는 거냐면 야 지금 내가 계약서는 내가 쓰고 있지만 그 말은 의사표시는 내가 하고 있지만 효과는 나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귀속되는 갑이라는 사람, 본인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거를 밝혀주는 것, 그거를 현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랬고 이제 여기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배우게 되면 금방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을 위한 거다.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본인한테 뭔가 이로운 거, 유리한 거. 이득이 되는 거 그런 생각이 나죠. 그러한 통상적인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거를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효과가 내가 계약 체결하지만 효과 귀속되는 본인이 따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자체를 밝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경제적인 어떤 유불리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고 갑대리인 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한 의사 표시는 그래서 우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을이 가서 판단 의사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매도의 의사 표시. 그래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 내에서 현명을 하고 매도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매도의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매도 의사표시를 지금 갑이 한 게 아니라 을이 했는데도 그 효과는 본인한테 생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병이 어떻습니까? 이제 매수하겠다라는 승낙을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합치돼가지고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되고 이때 갑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갑이 매도인이 되고 병이 매수인이 되는 이러한 구조, 이것 자체를 바로 대리의 구조라고 한다. 대리의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를 할 권한을 주어야 된다. 이건 임의대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는 미성년자의 친권자와 같이 법이 그러한 권한을 줘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를 법정대리인이라고 한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의 처리를 맡겼는데 그 일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그 맡기는 행위 속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가 같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다. 요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내 아이 좀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 보는 것은 여러분이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거죠. 직접 몸으로 떼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한테 냉장고 하나 대리해서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 사러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일을 처리를 맡겼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하고 가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그 일을 맡기는 그 속에는 대리권을 주는 그 의사가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것은 예를 들면 변호사의 사건 위임과 같이 우리가 그래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법적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처럼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위임을 해가지고 위임이라는 것은 일의 처리를 맡기는 겁니다. 사무의 처리를 맡긴다. 여기서는 어떤 사무의 처리를 맡겼습니까? 부동산을 팔아달라는 사무. 조금 더 법적으로 표현하면 부동산 매도 사무를 애한테 맡겼다라는 거. 이렇게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리권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있어서 그냥 고용을 해가지고 월급 주고 고용해가지고 똑똑한 놈 고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리권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렇게 고용이라고 한다. 그거 자체 가볍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다음에 둘째는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의 효과가 계약서 쓰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본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밝혀야 된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명. 현명이라는 것도 상당히 우리한테 낯선 단어죠. 낯선 단어 막 똑똑한 놈, 청명하네, 걔만 생각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민법 제114조 1항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고 정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 이를 대리행위에서 현명이라고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하여라는 것은 본인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마음, 유리하게 하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속마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봐서 계약의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귀속시키려는 그러한 행위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갑대리인 을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주면 현명이 있는 겁니다. 또 내지는 갑회사 구매담당 상무이사 을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게 바로 현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에 이제 셋째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는 바로 무권 대리라는 거죠.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거나 대리권이 있어도 그 범위를 넘어서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세모네모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없을 무, 영구 없다. 그거 무권 대리행위라고 한다.
그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가 않는다. 이게 효과가 귀속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그냥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무너진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사례에서 갑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꾸는데 정에게 자신을 대리해서 은행과 사이에 담보 계약을 맺으라고 인감 도장을 맡겼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팔아달라고 그랬죠. 팔아달라는 게 아니라 가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좀 받아와라 이렇게 인장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정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이 인장으로 위임장을 함부로 만들어가지고 갑을 대리하여 여기서 대리하여에서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대리하여 그 소유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그 행위는 정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무권대리라는 거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대리권이 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게 이제 무권대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갑은 을에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그 계약에 기하여 이미 을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으면 맞춰졌으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지금 읽어본 이 부분 말소를 청구한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중요한 제도를 배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도둑이 물건 훔쳐갔다. 그러면 내 거니까 돌려줘 해가지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이런 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에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즉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히 민법 제126조에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통상 표현대리라는 이름으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이 무권대리 중에서 요 표현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문 강의 때 하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강의 때 이거 시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냥 표현대리라는 개념이 뭘까? 그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계약의 효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